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1930년대 인기 여배우들 편을 보내드립니다. 저여의 그림자는 우주를 고이 덮고 은색의 달빛은 물 위에 조요한데 고래들의 합창은 풀숲에 서염하고 미풍에 한들거리는 나무 잎들은 신비의 시를 고요히 읊조린다. 밤이다. 달빛과 노래와 우리는 지금 1930년대 무성영화 시절의 인류 변사 김영환의 육성으로 영화 설명 젊은이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부르는 노래 소리에 창충단 깊은 밤은 고요히 떨고 있다. 젊은이의 노래를 마음에 하고 흘러가는 꿈들이 정주를 피고 영애씨, 밝은 저달과 아름다운 이 밤은 모두 우리들을 위해 창조가 된 것 같습니다. 영애씨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밝은 저달과 아름다운 이 밤이 닿을 때까지 당신이 지으신 그 노래를 끝없이 부르고 싶어요. 김철수의 처녀작곡 젊은이의 노래가 여배우 최영애의 힘으로 세상에 소개된 것은 두 사람의 아리따운 인연의 실마리였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등뒤에는 황금의 칼날이 번쩍거리고 영애의 신변에는 허영에 사로잡힌 오빠가 있었던 것이다. 용식씨, 황금과 지위, 이 두 가지는 당신에게도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영애로 하여금 이 극무지의 아내가 되게 해주시오. 영식이의 승낙은 철퇴가 되어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시각으로 떨어진다. 돈이 없는 철수를 살림하라고 영을 받은 영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 아버지, 오빠, 영애라는 이 몸뚱이는 세 분의 허영에 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생겨난 몸은 아닙니다. 내 요년, 이런 천하의 괘씸한 년의 말버릇이 있다. 요런 년은 때려 죽여야 한다. 내 요년. 자기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사망의 깃발을 들었던 영애는 아버지의 독한 매를 아무리 맞았으나 한결같은 그 마음은 변할리 만무이고 개성을 무시하는 어버이의 행동은 도리어 자기 딸의 용기만 도와줄 뿐이었었다. 네, 이 영화 해설판에 삽입된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생존 최원로 여배우 석금성 여사였습니다. 이미 몇 차례 소개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신문화 초창기에는 연극 배우가 따로 없고 가수가 따로 없었으며 영화 배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귀했다고나 할까요? 특히 여배우의 경우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래서 연극 연출가로 일생을 마쳤던 박진은 1930년 당시의 여배우 구하기를 산삼캐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여성은 배우로 진출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연극은 진보되지 않는다. 이 말은 서양의 연극 선구자의 말이다. 서양 이야기는 그만두고 동양 3국, 한국, 중국, 일본의 여배우라고는 없었다. 중국의 경극이라는 창시에도 남자가 여자로 분장을 했고,
일본의 가북기에도 남자가 여장을 했고, 우리나라 탈주민 산대 대감놀이의 사랑패에도 모두 남자가 여자로 분장해서 여자의 특색을 여자보다 더 잘 표현했다. 박쥐는 그의 회고록 세세연년에다 이런 사정을 서술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배우를 마호정으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17년 임성부의 혁신단에서 독립해 나온 김소란이 그의 아내 마호정의 재정으로 취성좌를 만들었을 때 부단장적이던 마호정이 무대에 나선 여배우로서 처음이다. 그리고 박쥐는 신파극단을 중심으로 한 여배우 김호도시, 이애리수, 신은봉, 이경설, 나품신 등을 손꼽고 복혜숙과 이월화, 석금성 등 당대의 스타들을 손꼽았습니다. 아울러 이런 말도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우라면 신파하는 사람만을 지칭했기 때문에 소리나 하고 땅재주나 넘는 광대와 같이 전시하는 사회 풍조가 있었다. 개화는 했다면서 아직도 구습관념이 남아있던 때라 여배우라면 새로 나온 탕녀로 인식이 갔다. 웃을 수만은 없는 시대였다. 이때 나온 여배우들이야말로 여거리요, 여장부요, 선각자적인 여성들이었다. 1930년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회는 민족사 일의 최악의 춘궁기인 보릿고개 시대였습니다. 단적인 일례를 들면 1929년까지 간도 지방으로 이민을 간 조선인 수가 38만 2,040명이나 됐고 1936년에는 45만 8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고복수가 부른 대중가요 타양살이가 1929년부터 유행했으며 1930년 7월 21일에는 서천의 농민 천여 명이 군청과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그 해의 소작쟁이만도 726건에 13,000여 명의 농민이 봉기했던 것입니다. (1930년대) 여배우들, 그들 중에서 이월화, 복혜숙, 석금성, 이애리수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연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쉬 만나보기가 어려운 몇 사람, 신일선, 차홍녀, 지경순, 문정복 등을 중심으로 얘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헐진 전각과 아름다운 산천을 자랑 얻은 백성들이 길고긴 세월에 쌓인 서름의 시를 읊으려 합니다. 평화에 깊이 잠들었던 고요한 촌락, 넓은 서울 가운데는 별안간 개와 고양이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쫓겨달아나는 사나이는 문 많은 세력가 선상민이라는 사람에게 청지기로 국립사람들이 송청이같이 시려하는 오기오라는 자요. 쫓아오는 청년은 어느 전문학교 2학년에서 퇴학하고 귀양한 후에 철학을 연구하다가 뛰쳐났다는 이 동기의 명물사나이 최영빈이다. 자기 집까지 땡겨 들어온 기어는 큰 목소리로 얘들아, 빨리 저 미친놈을 잡아라. 이 소리를 들은 여라 하인들은 달려들어 영지를 결박하여 놓았다. 이때 마치 문을 열고 내어다보던 이 집 주인의 천상민은 우놈을 참지 못하는 듯이 이 미친놈이 또 왔구나. 이놈을 데리고 가서 이놈의 애비를 불러오너라. 술마 가지고 있던 돈과 밭도와 둘의 학비로 다 흡수하고
지금보나 한숨이 끊일 새 없는 미친 명진의 붙이는 화가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붙들려 들어오는 명진을 때린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놈아, 무성영화 아리랑은 슈퍼스타 나운규를 탄생시켰습니다. 사정어된 오빠가 미쳐나 1926년 10월 1일 단성사에서 개봉됐던 민족영화 아리랑의 원작 각색 감독 주연은 나운규였는데 그의 인기가 하늘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 출연했던 신일선, 주인규, 남궁은, 이규설 등의 인기는 그만 땅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영화 아리랑에서 나운규의 누이 동생 역으로 출연했던 여배우 신일선. 한국 영화계의 최초 여배우를 이월화로 친다면 이채전, 김정숙 등과 함께 신일선은 그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극 연출가 박진은 신일선의 첫인상을 이렇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가랑머리에 흰 저고리, 짧은 검정 치마를 입은 16세의 소녀 신일선은 예쁘다고 하기보다는 귀염성 있고 애교에 찬 얼굴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의친왕궁에 근무하던 제복에 노랑 이화무표를 단 노수이였고 그의 오빠는 별 직업 없이 다만 친권자 행세를 하여 꽤 까다롭게 굴어서 여러 번 다툰 기억이 생생하다. 요즘 말로 좋게 말하자면 신일선의 오빠는 매니저 자격으로 자기 누이 동생을 데리고 다니던 일종의 건달이었습니다. 연예 평론가 황문평 씨의 저서 한국 대중연예사에 의하자면 신일선은 그의 오빠와 함께 동방예술단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던 가희라고 했습니다. 동방예술단은 고개와 마술, 춤과 노래를 곁들인 쇼 형식의 공연단체로 김문필이 이끌고 있었는데 가요 작곡가 전기현과 전수린이 반주를 담당했습니다. 레디 고! 실인즉 아리랑에 앞서서 신일선은 이경선 감독 영화 봉황의 면류관에 먼저 처녀 출연한 바가 있었습니다. 연극 연출가 박진 역시 그 영화 일을 돕고 있었는데 신일선이란 그 계집애는 애교는 물론 이려니와 센스가 있어 감독이 시키는 이상 일을 했고 새 여배우가 안 나오다가 늘 웃는 낯으로 사람을 대하는지라 사람마다 입입마다 떠들어대던 중에도 신문기자가 더 떠들어서 인기가 올라갔고 명성이 높아갔다. 그러니까 신일선은 그 당시로서는 꽤 쓸만한 여배우였고 매력이 넘쳐 흐르는 아가씨였습니다. 나 신일선이 너 때문에 호강하는구나. 야 평양냉면의 어복쟁반에 평양기생도 구경하고 말이야. 스님, 전 박 선생님 덕분에 평양 구경도 하고 이렇게 대동강 구경도 하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감독님은 절 배우로 써주지 않았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평양까지 촬영을 나올 수도 없었을 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만약에 말이다 네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봉황의 면류관은 아직도 촬영되질 못했을 텐데. 이경순 감독은 청순한 신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화를 찍을 수가 없다고 버티던 중이었거든. 제가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그보다 일선아, 넌 몸조심부터 해야 한다. 널 넘보는 늑대 같은 사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날더러 오빠라고 하란 말이야. 알았어요. 저기 또 너구리 닮은 한 놈이 오고 있구만. 저놈이 바로 박정량이란 그놈이지. 안녕하십니까, 신일선 씨. 오늘 저녁엔 꼭 좀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평양에서 제일 가는 요리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빠,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아저씨, 잘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난 많은 얘기를 듣던 중인데 당신 말이 정신이 있어 없어? 아버지 뻘이 되는 나이를 먹고서 추잡스럽게 뭐가 어째? 난 그냥 전화 난 그저 그냥 어떻단 말이야. 나도 그저 그냥 당신 좀 두들겨 패봐요. 그렇게 돼서 쫓겨난 박정양이란 그 아저씨 청년은 그만 경원선에 투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이 감독.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왜 말도 없이 혼자 술만 들이고 있어? 다 떠나버렸네. 아니, 다 떠나버리다니. 다 떠났다니까, 다. 혼자 슬에 잠긴 이 사람은 영화감독 이경손이었고 그의 나이 24세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떠나가려네. 멀리, 아주 멀리. 자네 혹 그 일선이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사랑? 사랑 무슨 사랑? 일선이 같은 아가씨를 좋아한 사람이 나 혼자뿐일라. 감독, 아직은 늦지 않았네. 일선이는 나하고 영화 찍지만은 아직은 임자 없는 뱃말일세. 그 배는 너무 멀리 흘러가 버린 것 같네. 너무 멀리. 결국 이경손 감독은 시대 앞을 메고 상해로 건너갑니다. 한편 아리랑 출연 이후 신일선은 조선 최초의 탐정영화 괴인의 제도 출연하고 나운규 영화 들쥐 금붕어 등에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1927년에 만들어진 소설 상록수의가 심훈 감독 영화 먼동이 틀 때에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신일선은 사람들의 시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전라도의 어느 부자 청년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녀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은 수건달 오라비가 그녀를 팔아먹은 것 같다는 소문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여배우로 많은 신화를 남긴 그녀 차홍여. 신일선이 은막계 신데렐라로 반짝했던 여배우라면 차홍여는 연극 무대 신데렐라였습니다. 아니, 전에 박진이가 왜 그렇게 우거지성인가? 알코올이 떨어져서 그런 겐가? 여자가 없어, 여자가. 쓸만한 여자가 있어야 연극을 만들어 먹지. 여자가 없다니. 동양극장에서 여자가 없다면 어떡해? 지들. 치마만 둘러쓰면 여잔가? 무대에 기어나가 꽥꽥 돼지 역다는 소리만 내면 여가 되느냐고. 일테면 주연급 여배우로 내설 만한 사람단 말이오. 정말 미치겠어. 1930년도 반 상주의 메카였던 동양극장의 연출가 박진은 늘상 이렇게 투덜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연극 영화의 제작자나 연출가는 늘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배우를 만들기를 갈망한 형입니다마는 여보게 박진, 왜 내가 여배우감 합격시켜볼까? 내가? 왜? 내가 허튼 소리 할까 봐서. 그게 아니라 권일청에 자네가 소개한다면야 내 귀가 솔깃해진다 이런 말일세. 그래, 어디서 뭔 일인데?
지방을 떠돌아다니는 섬유 심파극단의 말석이 배운데 자네 박진한테 제대로 걸리면 뭔가 나올 것 같더라. 이름을 대도 잘 차홍년대. 어쨌거나 한번 만나보기로 하지. 저 봐야 된다. 이렇게 돼서 차홍련은 동양극장의 대연출가 박진을 만나게 됩니다. 박진이 남 글 속에 여배우 차홍여 그 첫 기억. 초티나는 차홍여. 내 머리 오히려 해맑게 생겼과 오래 치여서 후가 생긴 것보다는 흙 묻은 김장 무와 같아서 두들겨 만들기가 쉽다고 생각했다. 이 초딱을 데려다가 수개월 동안 환경과 분위기에 맞도록 했다. 동양극장 배우로 활약한 원로 호설봉웅의 증언에 의하면 차홍련은 경기도 이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출생했다. 친지의 권유로 17세 때 신무대에 입단하여 연극을 시작했는데 선배 단원들이 집에 가서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며 핀잔을 주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간을 쫓아다니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곤 했다. 내가 연구생으로 들어간 당시 차홍련은 이미 상당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미루 짐작컨대 차홍련은 지방 양극단 시절에 이미 만서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 특유의 오기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요한 다혈질의 연출가 박진을 만났으니 사생을 결단하고 연극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양극장은 일본 명작 주간이란 단판을 걸고 일본 작가 국지관의 아버지 돌아오다, 3본 유삼의 영화 살해, 정아 존 가오랑의 희극 월급날 등을 번역 상해하기도 했는데 박진은 느닷없이 차홍여에게 영화 살해의 주역인 날품팔이 여인부역을 맡겼습니다. 큰 극단에 와서 가뜩이나 어리둥절한 촌딱에게 그 큰 역을 맡기니 선임 여배우들의 불평은 그만두고라도 차홍여의 가슴은 팔딱팔딱 뛰기만 할 일. 그런 주로 연극을 3, 4일 만에 갈아치우던 이니 연습인들 제대로 할 틈도 없었거니와 대사 외일 틈이 없었습니다. 왜 울고 있냐, 차홍여? 어떡해요? 어떡해요, 선생님? 아니, 어떡하다니? 제가 잘못해서 제가 쫓겨나고 제가 죽는 건 괜찮지만 저 때문에 연극이 망해서 욕 들으면 네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다면 너를 믿을 수가 있겠구나. 선생님, 저 다음 기회로 미루면 안 돼요? 홍여야, 네, 선생님. 지금 울툼의 대사를 외워. 그리고 내가 일러주는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동작으로 오면, 그리고 대사 못 외운 것은 프롬프트를 잘 듣도록 해. 이윽고 그 영화 살해란 신파 비극이 막 올라갈 시간에 만약 이 무대에서 같이 죽는 거야. 네, 선생님 죽으라 하시면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등장해. 훗날 박진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비장 결심을 했다. 나는 밖에서, 홍련은 무대 위에서, 프롬프트는 장치 뒤에서 긴장을 했다. 그리하여 홍련은 내가 관객이 볼 수 없고 홍련만 볼 수 있는 데서 지시하는 대로 일거수일투족, 억의 고저장단, 완급, 강약을 조라여 연기를 했다. 그런데 홍련은 그 하기 어려운 연극의 그 힘드는 연기를 내 지시대로 인형극의 인형보다 더 정확하게,
또 창이 쓰는 게 울부짖고 애원하고 체념하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객석을 온통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신파 비극의 주인공이 관객을 모두 이어 객석을 눈물바다로 못 만들면 그 연극 그 배우는 실패라는 평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신파 비극 배우가 여하간에 객석을 울음바다로 만들만 하면 그 배우는 일약 스타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잘했어. 훌륭한 여배우가 될 것이다. 선생님이 죽으라시면 죽기라도 하겠다까요. 아마 동양극장 연극을 관람한 적이 있었던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차홍렬한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아련한 향수에 젖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차홍렬한 이름이 여전히 생소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대 공연 작품 막이 내림과 동시에 그 흔적 또한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말씀입니다. 차홍렬 이 여배우가 바로 유명한 신파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홍도 역으로 장안의 진 기생들과 울기 좋아하는 다시 조선민중을 실컷 울려주던 배우였다는 이해가 쉽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또 하나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무명 작가였던 임석규는 그 작품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집필하면서 처음부터 남자 주인공에는 황철, 여자 주인공에는 차홍렬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 이름조차 황철수와 홍도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간의 차홍렬 연기가 대중상업작가 임선규에게 꽤나 강렬한 비극적 이미지를 씌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녀는 동양극장 1급 배우 차홍렬가 됐습니다. 차홍렬한 이름 석자가 들어가지 않는 연극은 관객이 쳐다보려지도 않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 팔도 어디서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홍렬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홍여가 또 각혈을 했는데요. 본래가 선병질인 차홍렬은 폐가 나빠서 가끔 각혈까지 했지만 그녀는 연극에서 뺄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를 불러. 앞으로 의사를 내 옆에 꼭 대시켜야겠어. 다시 박진의 회고담. 이렇게 하여 홍련은 비운이 깊었고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동양극장에 돈을 벌어주었다. 그런 홍련이니까 동양극장도 그녀에게 들어가는 의대에 인색하질 않았다. 양이 한의를 갈아대면서 치료에 열심이었다. 언젠가는 호경고리 특교라해서 나는 서울 장안을 샅샅이 뒤지며 찾아다녔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의 비용에 이처럼 정성스러웠다면 효자문이 섰을 것이고 내 아내 비용을 위하여 이만큼 마음을 썼더라면 열부비가 섰을 것이야. 그러나 내가 홍유를 혹사했으니 그 죄값으로 구하기 어려운 약도 내가 손수 찾아다녀야 했던 것뿐이다. 차홍렬.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녀 언니는 연화라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박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차홍렬도 너무 착한 심성을 이미 받았던 것입니다.
동양극장이 망한 다음 그녀는 황철이 이끌던 극단 아랑의 단원으로서 지방 순을 돌고 있었습니다. 때는 1940년 겨울, 여기는 강원도 천. 서울로 향하려던 극단 아랑 단원들은 40분 정도 기차가 연착해서 추위에 떨며 대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푼만 적선합시오. 한 푼만 적선합시오. 그때 정거장 어귀 저만큼 떨어진 곳에 천연두에 감염된 거지하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돈은 왜 꺼내니 홍녀요? 너무 불쌍해서요, 저 여자가. 형녀는 돈 2원을 거지에게 적선합니다. 그랬는데 뭡니까? 안녕하세요. 저 박진입니다. 안 돼요. 들어오시지 마세요. 그 당시는 천연두에 걸리면 전염 치료소인 순화병원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철원역전 거린에서 적선의 대가로 천연두를 전염받은 차홍녀. 그녀는 적들에 의해서 집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약을 먹으며 이불을 뒤쓴 채로. 어머니, 홍녀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박진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선생님, 제 얼굴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제 얼굴을 보면 선생님도 울고 마실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님이 편치 않으셔서 못 왔어요. 하나 제3날이면 오빠하고 나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세웠더니 금년에 너 혼자 울면서 샜겠구려. 어서 울지요? 그대는 너와 둘이 의지하는 마음의 위안을 받겠더니 이제는 혼자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웬일인지 자꾸 슬퍼만 지는 게 울고만 싶더라. 오빠, 그럼 난 시집을 가지 말 걸 그랬지요? 난 오빠하고 여기 같이 있고 싶어. 그래, 너희 시부가 너를 구애해 주시대? 네, 그러면 너는 시집을 가도 여전히 행복하냐? 전 아무 걱정도 없어요. 오빠가 고단하실까 봐서 늘 그 걱정뿐이지. 홍도야, 네? 너는 이 오래비를 쇠지? 뭘 속여요? 나는 벌써 다 알고 있다. 뭘 다 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행복하다면 왜 쫓겨왔니? 응? 응? 오빠, 용서하세요. 어? 그러면 분명히 그런 목적을 했단 말이로군. 그랬으면
차리목이라도 매달아주기 이후래를 왜 찾아왔니? 응? 죽어라. 죽어라 이제. 오빠마저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이 홍도는 하늘이 무너져도 오빠의 동생, 오빠의 하나밖에 없는 너희 동생이라면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리가 있어요. 설사 그런 짓을 했다면 이렇게 오빠를 찾아왔을 리가 있어요. 오빠만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아. 오빠, 요고래 참고 침을 뱉어도 참아왔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놈이 어디 와서. 그러면 죽어도 그런 못된 짓은 아니? 안 했어요. 이 오래비 앞에서 맹세할 수 있겠니? 제 대답은 하나뿐이에요. 응? 뭐냐? 오빠, 참으세요. 놔라. 오빠, 참으세요. 우리들을 못 살게 구는 그 자들을 복수해야 된다. 오빠, 누구에게 복수라 그러십니까? 미워도 내 집 식구요, 고와도 내 남편의 식구가 아닙니까? 저는 죽어도 희명호에 안 올 사람. 그의 가족은 내 가족입니다. 오빠. 홍도야. 오빠, 언제든지 제 깨끗한 마음을 알려질 날이 있을 거예요. 오빠, 우리 남매 평생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살라고 지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그런가 보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홍도야, 신분이 동경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울면서라도 참자. 오빠. 홍도야. 연극인들은 그래도 막은 오른다 하는 말을 흔히 쓰는데 차홍례의 죽음 앞에서도 다시 한번 그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떡한데. 이 일을 어떡하지? 이 사람은 극단 아랑의 대표 황철. 그는 과부라는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 공연하기 위해서 공연 날짜도 이미 잡아놓았고 극장도 대관해 놓은 상태였는데 주연 배우 차홍려가 요절 낭패가 났던 것입니다. 여전하군 그래? 응? 담배 가지마. 자, 여기 있네. 사람아, 자네가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땅속으로 간 사람이 되돌아올 것 같은가? 내 방금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고 온 길이네. 기꺼이 찬조 출연을 원하는 여배우가 많네. 누구? 김선영도 우리 극단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최선, 남궁선 등도 이쪽에서 당기만 하면 끌려올 것 같았네. 이왕 이 지경이 된 거, 이거 탑단 배우들의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여배우를 끼워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누굴? 문정복이가 어떨까? 문정복? 네, 지난번 이 시간에도 소개됐습니다만 여배우 문정복은 이렇듯 차홍려의 요절로 기회를 잡아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던 여배우입니다. 그 이후 문정복은 이태준 원작 박영호 각색의 왕자호동에서 낭랑공주 역으로 더욱 발전을 하고 김태진 각색의 징기스칸에서 주역을 맡아 드높이 성과를 올렸습니다. 신일선 차홍려가 이른바 청순 가련형이었는 문정복은 이지적인 여배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던 여배우 한 사람으로 우리는 지경순을 칠 수가 있습니다. 1936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동양극장에서 공연했던 황진이, 각색 연출이 박진이었던 그 연극에서 황진이 역을 맡았던 여배우. 박진의 회고록을 참고해보면 그때의 배역을 적어본다. 황소년의 황철, 지현금의 차홍려, 표랑 1의 남궁선, 표랑 2의 한은진, 표랑 3의 김소영, 서가의 신영, 황진이의 지경순,
소세양의 시인영. 이 기록은 약간 흥미있는 바이다. 그때 여배우로서는 황진이를 차홍녀가 해야 하는데 지경순으로 배역이 된 이유는 황진이가 극중에서 문나를 녹이는 데는 간하고 요요한 웃음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차홍녀란 계집애가 그런 웃음무지를 못해서 할 수 없이 황진이의 어민 옷을 하게 된 것이다. 바로 그 공에서 엷은 속옷만 입고 요염한 자태로 연기를 한 지경수는 상대역인 황철이 뇌출혈을 일으켜 주사까지 맞게 만들었다는 에피소드를 남겼습니다. 요즘 말로 해서 지경수는 대단히 섹스업했던 여배우였습니다. 끝으로 지경수는 10년간이나 신파극단 조선연극사를 이끌던 지루한의 둘째 딸이었다는 사실 다시 밝혀드리면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노홍작 비극 죽음의 승리. 이려는 지경순과 박세명입니다. 모든 여자는 남자에게 진실을 찾고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에게 쓰라는 형을 요구한다. 이리하여 거기에는 한 개의 비극이 생기고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핑계한다. 황해도 어느 폐병원에는 김메리스라는 그야말로 꽃과 같이 어여쁜 간호원이 있었다. 어느 날 이 요량원에는 멀리 서울로부터 최춘이라는 환자가 왔으니 그는 희숙이라는 약혼녀가 있었으나 부모의 반대를 해서 그들의 단꿈은 잊어버렸다. 노고질이 구름 속 울고 쓴박이 들에는 어느 따스한 봄날 최춘이와 에리스는 후석이 바람을 헤치면서 일행이 속으로 최 선생님, 저는 이 병원에 더 있을 수 없어요. 오늘도 2차례나 혼인 주문을 받았어요. 렌토가의 이 박사하고 또 최 의사 연구부 졸림을 받았어요, 글쎄. 에리스 씨, 만약 제3주문자가 생긴다면 그것도 거절하실 됩니까? 네? 아이 초롱의 말씀을. 조롱이라니요. 나는 에리스를 위한 일이고 보면은 물불을 안 가릴 결심이. 자, 선뜻이 저도요 하고 허락해 주세요. 네? 저 본연이 다 아시면서 뭘. 큐빅의 화살은 그들의 두 가닥 영을 뜨거운 연애의 불길 속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앞에는 새로운 비극의 문이 열렸으니 그것은 최춘희를 버리고 최춘희의 약혼녀 희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춘희는 절대로 자기의 맹세가 휘업힌 것이 아니었었다. 에리스. 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씀하세요, 최 선생님. 못생기게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1930년대 인기 여배우들 지금까지 출연 문관일, 최덕희, 임난, 이재용, 한택심, 김수중, 문선희, 박미선, 김정혜 해석 조명남, 음악 박복, 효과 차재원, 이경신,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이명웅이었습니다.